본격 문학소녀 코스프레 방송 Check Check This this Out.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몽협동조합 그나그나입니다. 심통합니다. 네, 2주간 안녕하셨나요? 네, 우리는 뭐 언제나 그렇듯이 자주 보니까 그렇죠. 네. 서로한테 안부 묻는 건 아니고, 아 근데 고민이 있어요. 네. 시즌2를 할 때까지 우리가 너무 오래 쉬었나봐. 댓글이 예전만큼 안 달려요. 댓글은 안 달리는데 네. 다운로드 스트리밍 다운로드는 꾸준해요? 많이 늘었죠. 아 늘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뭐 통계 방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한 2, 3천은 나오거든요. 아 2, 3천? 우리 제일 많은 거는 5천도 넘었는데 근데 유명할수록 많이 책이 있긴 유명하죠. 하는데 그래요. 아니, 기본적으로 1,000회는 넘기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 궁금하니까 뭐 2, 3천씩 듣는다는데 댓글이 한 개도 안 달리니까 혹시 한 명이라도 이번 방송 들으시고 달아주세요. 한 개만. 네. 예, 뭐 팟빵이라든지 그 애플 팟캐스트 거기에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유튜브 동영상 방송은 막을 내리겠습니다. 네. 뭐 별로 보지도 않고 그럼 어차피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그렇죠 액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녹음 방송으로. 네, 다시 오디오만 하는 걸로 바꿀게요. 그러면 음질은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다시 마이크를 쓰니까. 그리고 마이크가 좀 저는 네. 비싼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공지사항 알려드리고 별거 없죠? 네. 네. 이게 뭐- 빡빡 깎았어요. 유튜브를 보신다면 보이시겠지만 네. 언제부턴가 이게 가끔 뭔가 이게 충동이 와요. 지금 현재 심토모랑 저랑 머리카락 길이 차이가 한 30cm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충동이 오는데 이제 더 이상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더 이상 인생의 마지막 빡빡. 그건 아닌데 네. 당분간은 근데 좀 직장 안 다니니까 좀 유지를 했다가 네. 겨울엔 또 너무 춥더라고요. 네. 좀 길렀다가 또 깎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음. 왜냐면 너무 편하거든요, 이게 머리 스타일이. 편하긴 하지. 네, 그냥 모자 하나 쓰고 나갔다가 네. 또 사람들 놀랄까봐 내가 또 모자를 벗기가 좀 옛날에는 당당히 돌아다녔는데 좀 자신이 없어요. 얼굴에 살도 좀 빠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책은 예고를 해드렸어요. 개인주의자 선언이라고. 네. 문유석 현직 판사 문유석의 일상유감이라는 그 부제가 붙은 개인주의자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거든요, 이 책. 요거 개인주의자 선언. 아니 근데 해놓고 제가 이 심통원의 집에 이제 딴 거 앨범 녹음 때문에 왔는데 얘가 다른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야? 그랬더니 얘가 원래 말하고 싶었던 책은 그 같은 문유석 판사가 쓴 판사유감이라는, 이게 먼저 쓴 책이죠. 네. 개인주의자 선언이 나중에 나온 책이고 이 판사유감이라는 먼저 나온 책이 있었는데 얘는 이걸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 주는 각자 한 30분씩 해서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원래 판사유감을 사려고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넣어놨는데 모르고 개인주의자 선언을 넣는 거야. 문유석을 검색한 다음에 좀 약간 유사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여기에 네. 일상유감이라는 부제가 붙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 지은이가 갖고 난 다른 걸 생각 못하고 이제 담아놓고 저번 방송에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또 개인주의자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엄청 얘기했더라고. 근데 아닌데? 또 빌릴 때는 내가 또 정상적으로 빌렸어. 내가 원래 생각했던 책을. 그래서 그렇게 따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먼저? 이제 책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럽시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코너
작가 소개. 작가 소개해요. 작가 문유석입니다. 네. 문유석 씨. 판사예요.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사, 부장판사급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런 판사. 판사니까 공부 잘했겠죠. 공부 잘했죠. 네, 근데 고등학교 때 뭐 전국 1등을 한 몇 번 했대요. 전국 1등. 전국 1등. 아무튼 공부 엄청 잘하는 사람이고 판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자기가 글 쓰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미로 쓰는 겁니다, 글을. 그리고 88학번이에요. 네. 69년생. 네. 서울대학교 법대. 유희열 선배예요. 서울대학교 선배. 그렇게 따지면 뭐 엄청 많지. 여기 뒤에 선배 어쩌고저쩌고 그래? 추천서 같은 거 써놨더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 책에는 손석희 앵커가 이 글을 썼는데. 손석희 앵커가 추천한 거 원래 근데 내가 이 책을 사려고 그랬네. 그러면. 그래요? 손석희 앵커가 추천한 건 맞는데 그건 봤는데. 지금 창문으로 됐구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심토마가 읽은 판사 유감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원래 이거 문유석이라는 이 판사가 네. 판사 생활하면서 거기도 뭐 다른 회사처럼 그 인트라넷 같은 게 있는 거죠. 우리 군대에도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군대에서 내 후배도 그렇고 그렇게 소설 쓰는 애들이 많아요. 나 그때 갑자기 이게 시작부터 샜는데 그때 나도 이제 정보 뭐야 내가 어디 출신이더라? 정보처 A식이라고 말해도 되나? 아무튼 거기 이제 벙커 있었는데 거기서 좀 시간이 사실 좀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밤을 많이 새다 보면 새벽에만 이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게 이제 20살의 폭염수술이라고. 인트라넷에 올라온 소설? 그렇죠. 그 소설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아니 무슨 소설가들이 다 그거 야한 소설이야? 20살의 포기. 야한 건 아니고 약간 아니에요? 뭐 로맨틱 뭐 코미디 이런 거죠. 20살에 이제 폭염수술 하면서 보통 간호사가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인데 아주 재밌었고. 네. 군대에 이렇게 있으니까 작가들이 많이 생기나 봐요. 아무튼 근데 이 사람도 인트라넷에 이제 자기가 느꼈던 바를 이제 올리다가 판사에 대한 뭐 고민도 하고 법원 인트라넷에. 그쵸. 무슨 어떤 뭐 이렇게 뭐 판결 사례들 같은 게 또 막 생기잖아요. 네네. 같이 고민도 해보고 이제 조직 내에서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얘기하다가 그 글이 이제 바깥으로 나간 거죠. 인터넷에. 되게 많이 추천 공감 뭐 댓글들 받으면서 이제 출판사에서 출판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가 내고 싶어서 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의 이게 위트 같은 게 묻어나더라고요. 그래. 유머가 있어요. 네, 위트가 있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네, 우리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람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라고나 할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책 뭐 내용이 약간 수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수필이죠, 뭐. 네. 네. 뭐 어떤 뭐 거대 담론을 논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일상적으로 느꼈던 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의 다양성에 대해서 좀 고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네. 아무래도 그래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이제 내용 이제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뭐 에피소드만 쭉 나와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첫 번째는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어떤 상습 사기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사기범이 뭐냐면 대단한 사기범이 아니라 한 20년 동안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이제 술집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돈 없이 술 먹고 내가 뭐 거래처 사장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네 막 그러면서 한 2만 원 주고서는 내가 다음에 갚는다
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다가 한 20년을 들락날락 하면서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소한 날 지방에서 충청도인가 어디서 그냥 택시를 타고 강원도로 간 거야. 갔는데 자기 뭐 아는 사람 집에 가야 되는데 아 여긴데 하면서 계속 뺑뺑이 돌아서 이제 택시 기사가 신고해가지고 이제 잡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판결을 받는데 이제 이 유문석 판사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이제 문유석이죠? 네. 예. 유문석이 아니고. 아니 그러네. 네. 이 문유석 판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이제 50대고 맨날 교도소에 있다 보니까 아 그냥 밖에서 생활할 자신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아. 그런 뜻에서 아 당신한테는 콩밥도 아깝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저는 판사님 저는 이 나라 국민도 아닙니까?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뜨끔한 거지. 그러고서는 다음번 이제 재판 때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다고? 피고한테? 제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고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면 누구라도 맞아 얘도 국민인데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함부로 이 사람을 이제 판단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친구 집 못 찾아서 그랬더니 그 동네 다 뒤져봐도 그런 친구는 사실 없대요. 없었는데. 거짓말인 건데 어쨌든 그래서 뭐 1년 복역하고 나와가지고 이발사 그런 교육받고 뭐 이렇게 근데 뭐 다시 또 사기를 치고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생각해볼 문제라는 거죠. 일단 이 책은 저는 이제 안 읽어봤는데 이 책이 이 문유석 판사가 판사로 재직하면서 그 맡았던 사건들을 다 하나하나 에피소드로 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 사건은 한 두세 개밖에 없고 그건 그다음에 아니고 뭐 들은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뒤에 나오지만 하버드 법대도 다녔대요. 1년간 연수로. 네. 그러면서 서울 법대, 하버드 법대의 차이, 그다음에 뭐 문화 차이 같은 거. 그러니까 수필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아무거나 쓴 건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판사로서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 이 책도 비슷한데? 그런 저런 생각인 것 같아요. 비슷하겠죠? 이거 그냥 판사위원 2라고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개인주의 아무튼 해보세요. 네. 뭐 첫 번째는 에피소드가 뭐 그런 게 나왔고 또 비슷한 게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또 이 사람은 아까 그 사람이 20년인데 이 사람은 22년간 옥살이를 하고 이 사람은 또 도벽이 있는 사람이에요. 훔치는 사람. 절도로 들어간 거야? 22년을? 네. 야, 뭘 훔쳤길래 22년씩이나 거는? 들락날락 했다는 거지. 22년간 들락날락? 근데 이 사람도 뭐 맨날 뭐 지갑 훔치고 뭐 별거 아닌 걸 훔쳐요. 근데 사실 도벽이라고 하면은 자기한테 필요 없는 물건을 훔쳐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필요한 것만 훔치기 때문에 사실 도벽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는 게 의사 소견인데 한편으로는 출소한 날 훔치는 게 그것도 정상은 아니지. 그치.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근데 뭐 이게 국민 참여 재판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받은 형량이 4년인데 4년 받고 나온 날 이 사람 나온 날 아닌가? 아까 그 사람이 사건이 비슷해가지고 아무튼 지갑을 훔쳐가지고 다시 재판을 받는데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데 사실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막 듣지 않습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거 가중 처벌이라 그러는 건가? 뭐라 그러는 거지? 그러겠지. 아무튼 반복돼서 하다 보니까 전에 했던 형량보다는 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4년 했으니까 보통 6년을 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리고 지갑 하나 훔쳤다고 6년을 살아?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치. 막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3년 6개월을 합의를 본 거야. 얘네들인데 얘네들이가 아니라 이제 국민 참여재판 배심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판결되는 건 아니에요. 판사가 판결은 판사 마음이니까 형량은. 그렇죠. 근데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근데 3년 6개월을 주면서
그 사람이 뭐 또 나와서 또 훔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최순실 이런 에 비하면 지갑 하나 훔쳤다고. 그렇지. 물론 그것도 나쁜 짓이긴 한데 그거 하나 고쳐보겠다고 6년을 가두는 게 이게 바로 과연 올바른 일인가? 걔가 뭐 그렇게 피해준 것도 사실 아니고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우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고민도 많이 있겠구나.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용서해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다 근거에 의해서 판례에 의해서 다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형량이 다 그 기본이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어쩔 수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한 것도 얘기를 했더라고. 또 하나는 베트남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하. 그 베트남에서 시집 와가지고 뭐 맨날 이제 말도 안 통하고 시어머니가 맨날 핀잔만 주고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랬다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지도 못하게 했다. 베트남에. 그래서 막 이제 울분이 쌓이다가 독살하려고 무슨 농약인지 모르는 이렇게 탔는데. 조금 탄 거야 조금. 근데 밥이 파랗게 물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안 먹었어. 그리고 신고를 한 거지.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했다. 근데 그것도 만약에 사이가 좋다면 밥이 파랗게 물들었지 이게 생각할 텐데 원래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단번에 알아차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님도 뭐 그게 아니었다 그러고 말이 안 통해서 내가 맨날 꾸중하는 거로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은 500만 원 모이면 줘서 베트남 보내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거 들어보면 또 서로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애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그런데 또 이제 시어머니는 그런데도 이게 한 집에서 살아야 되나 또 손주는 귀엽고 이쁜데 하면서 뭐 그렇다고 옥살이를 시킬 수도 없고 막 하면서 지금은 어떤 사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거 판단할 때도 베트남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어떤 판단할 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려 했다.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주운전 삼진아웃 당하면 최하 벌금이 500이에요. 네. 500이라고 하더라고. 네. 근데 웃기는 거는 측정을 거부하잖아? 그러면 500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음주운전 걸리면 그냥 걸리는 게 낫습니다. 예. 괜히 거부했다가 그리고 도주했다가 더 큰일 생기니까는 그렇죠. 아니 도망가는 애들이 더 드물지 않아? 걸리면 그냥 하지. 드물지. 그치. 드문데 도망가. 자기가 술 많이 먹고 그게 이제 그 순간에 판단을 못 하는 거지. 평소에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랬으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걸리면 좆됐네 하면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물론 그 전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쵸. 근데 사실 그 시골에는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많거든. 일상이거든 일상. 오토바이 타고 뭐 맨날 그러고 다니거든. 그래서 뭐 그런 사고도 나오는데 뭐 아주 뭐 대형 사고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어떤 사람이 삼진아웃을 당했는데 항소를 한 거야. 뭐라고? 근데 항소를 하면 항소 이유서를 쓰는데 이 이유서가 기가 막히게 논리적이었다. 뭐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더라고. 뭔데? 근데 그 중에 하나 내용이 이제 급격한 그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이제 막 자동차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처 술 마시는 습관에서 그 새로운 문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게 항소 이유서야? 아니 그것도 내용 중에 하나였어. 그러니까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거의 노인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그 항소 이유서를 쓰는 게 굉장히 논리적이었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럴 법하다. 뭐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항소 이유서를 써야겠다. 멋지게. 음주운전을 하고? 근데 그건 아니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면 안 되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항소 이유서라는 게 그 좀 옛날 유시민이 있었던 건가? 그게 항소 이유서인가? 그치 그걸로 떴잖아요. 그렇게 이게 자기가 변호사가 돼가지고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거니까 그 순간에는 그게 되게 멋진 것 같아.
죄는 안 졌지만 음.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또 그 엄벌주의 보통은 이제 뭐 살인을 저지르는데 뭐 아니 3년밖에 안 살아? 막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집행유예도 있어요. 사안에 따라 다른데 그 전에는 최대 15년, 지금은 30년인가 아마 바뀌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제 형량이라는 게 옛날에는 한 5, 60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특히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 한 50살이면 평균 수명이니까 15년 산다는 건 되게 긴 건데 지금은 20대 뭐 살인 저지르고 15년 살아봤자 그래. 아직 창창하니까 앞날이 너무 죄가 가벼운 게 아니냐 형량이 뭐 그런 얘기도 많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뭐 고민하는 뭐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엄벌주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그 어떤 범죄가 줄어들 것인가?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오히려 필벌주의라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인식이 들게 되면은 실제로 그렇게 하면 그때는 범죄가 좀 많이 준다고 하던데. 그치.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잖아. 유전무죄, 그렇죠. 무전유죄를 우리는 항상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관진이 개새끼는 또 구속영장이 기각됐대. 나는 진짜 김관진도 뭐 저기 지금 이해할 수가 이재용도 풀려나잖아요. 그쵸. 집행유예인가? 지금 이제 상고심 가는 거 아니야? 검사 측에서. 그치. 2심 항소심에서 풀려났고. 아니 그런 게 이제 뭐 판결문을 보통 이제 판사들이 쓰는데 그런 게 판결을 내릴 때 그 아마 이재용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경제 이건이라든지 뭐 죄를 좀 깎아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닌데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죄가 굉장히 무겁고 엄벌에 처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썼는데 다만 어떠한 이유로 다만 초범이고 그렇지. 그리고 뭐 반성하고 있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자식이 어리고 막 이런 이유로 집행유예 때리고 이런 게 있다는 건데 이 사람은 그 글이 잘못됐다 이거야. 글이 불가피한데 바로 뒤에 다음만 나오면은 그게 불가피한 게 아닌 게 되잖아. 그지. 아니 저번에 이재용 2심 판결문도 보면은 논리가 안 맞아. 그렇지. 판사 새끼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그 글도 못 써서 어떡하냐. 그게 논리를 맞춰서 그러니까 쓸 수가 없다니까. 논리를 그러니까- 맞추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풀어주기로 정해놓고 글을 쓰니까 논리 안 맞지. 그렇죠. 증거가 다 있는데 그 증거를 어떤 거는 반만 인정하고 어떤 건 안 인정하고 어떤 건 인정하고 해서 형량 맞춰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려고 하니까 그 정답을 정해놓으니까 아이씨 지금 지은 죄하고 증거 나와 있는 거랑 하니까 논리가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밤새도록 열심히 고시 공부해가지고 씨발 판사까지 된 새끼가 그게 할 짓이냐 진짜. 아유 쪽팔리지도 않나. 근데 그게 또 그 시스템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건데 사실 판사들이 이렇게 밤을 새가면서 야근해가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사실 어떤 면으로는 많이 늘어난 면도 있거든. 고용이. 그 새끼 같은 경우 그 새끼 이름 뭐야? 정형식이었나? 몰라. 그 새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 그만두고 빨리 삼성 가고 싶나 보지 개새끼가. 뭐 나오면 다 갈 때가 있으니까. 삼성 사장으로 가더만. 근데 이렇게 야근하고 뭐 이렇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그 인사 때문에 그러더라고. 인사. 그러니까 뭐 부장판사 되고 뭐 빨리 되고 뭐 높은 데 올라가려면 사실 보여줘야 되잖아. 보통 판결문 같은 것도 막 길게 써가지고 논리적으로 쓰고 막 이런 것도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쓸데없는 일로 이제 업무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뭐 예전에는 뭐 토익인지 토플 900점 되면 뭐 연수를 보내줬나? 아무튼 뭐
그러니까는 판결에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요즘 현재 뭐 시대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보고 동떨어진 판결을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공감을 못 한다. 그치.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너무 많지. 한 곳을 보고 가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뭐 잘하는 거 너무 이렇게 우리가 자존심을 갖고 해야지 다 쫓아가기만 하면 되겠냐. 그런 좀 굉장히 그 언론적인 얘기 좀 많이 했어요. 저 아는 거지만 네. 그걸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 법원 그쪽에서도 검찰 쪽에서도. 진짜 답답합니다. 아 그리고 또 얘가 파산부에 있었는데 음. 그거 뭐냐 뭐를 해주더라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빚을 딱 그냥 까주면 되냐 뭐 그런 그치. 얘기가 많잖아. 음. 근데 사실은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일단은 사업이 망했어. 사업이 망했는데 사업이 망한 사람, 그러니까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망한 사람 혹은 자기 거래처들이 이제 사업이 망해서 같이 망한 사람, 돈 빌려줬다가 저기 보증 섰다가 망한 사람, 아파서 망한 사람, 다 그렇게 뭐 자기가 돈도 못 써보고 망한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채권은 부실 채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해도 거의 99%가 통과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제도 자체는 그 취지 자체는 괜찮은 거라고 봐도 그걸 악용하는 새끼들이 있으니까 문제지. 악용하는 애들은 거의 없다는 거지. 퍼센테이지로. 그래? 근데 악용할 수가 없잖아. 뭐 이렇게 빌리고 파산 신청한다. 쓰고 돈 세탁하고 딴 데 짱 박아놓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못하지. 왜냐면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 계획을 해야 되잖아. 그거는. 그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가나 사실 있는 거고. 그것보다는 그 전에 이제 뭐 카드 사태 났을 때 금융권에서 카드 막 발급해주고 사실 그게 뭐를 해주더라는 거야. 어차피 갚을 능력도 안 되는 사람한테 막 자기 회사 몸집 키우기 위해서 그치.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지. 그때 뭐 길 가던 대학생들도 다 만들고. 그래서 그것도 파산 말고 개인 회생도 있더만. 회생. 약간 누가 룰라의 이상민. 걔가 약간 개인 회생 비슷한 거죠. 근데 자기가 거의 다 갚는데 그건 보통 직업이 있는 사람들 돈을 일정적으로 벌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까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파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진짜 나도 좀 비슷한 생각을 일부 가졌었거든. 왜 아니, 해주나? 까주면 돈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근데 돈 빌려준 사람은 어차피 못 받는 거야. 그치.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일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돈을 뭐 빌려주는 책임도 있는 거니까. 근데 거의 다 맞네요. 이게 근데 내용이 좀 이렇게 뭉뚱그려지는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에피소드별로 좀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신기한 게 옛날에 이제 트랜스젠더 하리수가 막 나와가지고 인기 끌었잖아. 전국에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있겠죠. 그렇겠죠.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 중에서 강간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뭐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좀 윤락행위를 하다가 남자 3명한테 강제로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에 온 게 강간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남자끼리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이 안 되는데 판단하기 어려운데 일단 법에는 그 폭력이나 그런 힘에 의해서 부녀자를 강간했을 때 이게 강간죄가 된다는 거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 돼 있대요. 동성 간에는 안 된다고? 동성 간의 얘기는 여기 써 있지 않아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강간죄라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는 자궁이 없고 그 난자? 아니 난소? 난자는 뭐지? 난소 아무튼 그게 없어. 안에 난자가 있는 거. 없고 성 염색체가 남자라 어. 일단 여자로 사회 통념상 보기 어렵다. 법적으로. 근데 이제 사회 통념이라고 했잖아. 사회 통념이라는 게 뭐 그런 여자 본 적이 없는데 일단은 잘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생각조차 안 해봤는데 뭐 사회 통념이라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판례가 없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판결하기 두려워서 아마 처음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추행만 인정되고 끝났는데 지금은 근데 그게 인정이 된대요. 여자로. 근데 그건 아까 네 말대로 남자끼리는 그러면 강간죄가 성립이 안 되나 그 생각이 처음에 들더라고. 교도소 같은 데서 뭐 그런 일이 있잖아. 군대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그 정확하게 책에는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다 말장난이잖아. 걔네가 여자라고 생각했으니까 했지 그러면 뭐 남자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 상식적으로 사회 통념상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근데 요즘에 그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요즘 뭐 마치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겠지만 난리도 아니죠. 대부분 여자들이 하는 말 맞겠죠. 근데 저번에 조재현하고 PD수첩에 나오잖아. 김기덕.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아마 많은 남자들이나 시청자들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 왜 그때 거부하지 않았을까? 한 번 당한 다음에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했을 텐데 그걸 근데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그건 것 같아. 이 책에서 내가 보니까 이거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명백한 거부 의사. 처음에 여자가 싫다고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싫은데 이 정도가 아니라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이건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거를 강압적으로 한 부분은 그건 사실일 거 아니야. 걔네가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소리 지르고 뭐 발로 차고 이래야지만 거부가 아니라 그 상황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그 상태에서 자기는 이제 그거밖에 못했던 거지. 왜냐면 자기 꿈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근데 분명한 거는 거부 의사는 밝혔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어떤 정말 물리적인 힘, 그런 강압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당한 게 아니더라도 정말 위력에 의해서 그렇죠.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 또 근데 겁이 많이 나잖아. 그게 나도 그런 의문점은 많아. 왜 그럼 이번 안희정, 그것도 그렇지. 안희정 그 새끼고 그 사건도 그러면 그 수행비서 그 사람은 8개월 동안 4번에 걸쳐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그 8개월 동안 그렇게 안 했느냐 이런 의문점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서도 또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저는 옛날에 그 조교 한 명 괴롭혀갖고 똥까지 먹인 인분 교수. 개새끼 있잖아. 근데 그 당하던 그 조교 남자애도 그쵸. 걔가 대학교에서 석사까지 하고 교수가 되고 싶은데. 조교를 하는 앤데 그 정도로 하던 앤데 교수가 말도 안 되는 폭언에 폭행에 뭐 진짜 말 그대로 똥까지 먹으라고 하고 그 옆에 있던 조교 애들도 걔를 때리고 걔네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니까. 때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걔는 거의 2년을 2년 넘게를 참았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때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나는 게 그 사람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계속 있다 보면 말이 되는 상황이 되죠.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한대. 그치. 그냥 사는 거야. 그 2년을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거기 그거를 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나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술집을 갔는데 아 분위기 별로야 나오면 되잖아. 근데 뭐 저기 누가 사줘. 그럼 못 나오잖아. 그냥 아무튼 진짜 그런 거 보면 정말 그래서 아무튼간에 우리가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사실 여자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분명한 그 거부 의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좀 키스해도 될까 하는데 싫어요 그러면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잖아 남자들이. 그치. 근데 걔네들은 처음에 그런 힘을 이용해서 권력차를 이용해서 그렇게 좀 구슬려서 하다가 그거 하고 이제 잘 되니까 또 말도 없고 쉬쉬하고 뭐 이제 뭐 해도 되나 보다 하다 보니까 이제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착각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니까 얘가 싫다고 해도 아이씨 어차피 나한테 다 줄 거면서 뭐 아마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고 죄책감도 못 느끼지 않았을까. 만약에 죄책감을 느꼈다면 조재현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방송에 나오고 연기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조민기 그 새끼는 완전 조민기도 또라이고 뭐. 그 새끼는 그냥 대가리 속에 그거밖에 안 들어있던 새끼 같아. 다 마찬가지야. 진짜. 다 그게 목적이래잖아. 영화 찍는 목적. 연애의 목적. 뭐 그거 똑같네. 어이가 없다 이거. 그래가지고 뭐 결론을 내리자면 네? 아니 뭐 여기 이제 뭐 하버드 대학교 하고 뭐 우리나라 뭐 차이점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그 시스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교육 시스템. 거기는 뭐 토론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는 개념식이고 개념부터 주입하고 시작하니까 개념이 뭐 잡혀야지. 뭐 예가 없으니까 막.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많이 들고 실제 사례를 갖다가 설명을 많이 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사실 법원 내 뭐 검찰 쪽 뭐 그런 거에서 고칠 점도 많고 국민하고 좀 소통하고 약간 뭐 그런 사회를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되게 뭐 특별한 건 아니죠. 다만 이렇게 글을 쓰고 얘기할 수 있고 일반 국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책을 썼다는 자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좀 너무 이것도 책이 비슷하다며 개인주의자. 그거랑 이거랑 합쳐서 한 권을 나와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끝입니까? 뭐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그러면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개인주의자 선언입니다. 이 문유석 판사가 저 판사 유감 다음에 쓴 책이에요.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고에도 얘기했지만 개인주의가 그 엄청 뭐 반대되는 개념을 하자면 집단주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집단주의가 너무 만연해 있어서 너무 짜증나. 씨. 이 책의 전체적인 그걸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집단주의 때문에 맞아요. 발전이 더디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진짜 어떤 그 공동체 또 게다가 군부 독재가 오래됐고 군부 독재 시절이 오래 있었고 네. 왜냐면 뭐 거의 뭐 그 새끼 다카키 마사오랑 두한이 태우 이런 새끼들 다 군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군인들에 의한 정치 그리고 또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이 사회가 다 거의 군대 문화라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니에요. 수직적이고, 네?
그렇죠. 그 군대 가기 전부터 군대 문화야. 그러니까 집단적인. 그러니까 그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 대학생들이 씨발 말 군대보다 더 심한 군기 문화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여자들이 더해요. 그런 걸 보면. 아니 진짜 근데 군대에서도 안 그랬는데 걔들은 어디서 그런 걸 보고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보다 살짝 위나 그 밑으로는 싹 다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우리 군대에서도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렇게는 안 했어. 나도 있는데도 있었지만. 나도 좀 부당하게 맞고 좀 괴롭힘을 당하고 하긴 했지만 그쵸. 그 뉴스 기사에서 접한 뭐 간호학과 뭐 이런데 아, 와 선배님 그거는 안녕하십니까 막 이런 거 너무 야 그 걔네들은 충격적이지. 진짜 창의적으로 괴롭히더라고 애들을. 왜 그럴까? 사람들이 모이면 왜 그럴까? 그게 이제 이 문유석 판사는 이 작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그런 거. 눈 여기 쭉 해놨는데 눈치, 체면, 모양새, 뒷담화, 위계질서, 관행, 관료주의, 패거리 정서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적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개인주의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개인주의가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 북유럽 국가들 하고 이 판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이제 선진국 우리가 좀 지향해야 할 선진국이라고 하면 북유럽 뭐 캐나다, 미국 뭐 이 정도? 네, 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그 근간이 되는 게 다 개인주의다. 왜냐면 개개인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왜 우리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라 이딴 거 많이 배웠잖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공동체를 위해서 다수결. 한 사람 정도 소수는 약간 손해를 봐도 우리가 뭔가 대의를 위해 가야 된다 이런 거를 주입식 교육으로 많이 받았는데 알게 모르게 네, 그 서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쪽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쪽들은 개인주의, 개개인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모여서 정말 선진화된 그런 문화를 갖게 됐다는 거죠. 네,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프롤로그에서 작가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투사가 되기 싫으면 연기자라도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단주의에 맞서 싸우지 않을 거면 맞아요. 그냥 싫어도 좋은 척 아, 막 집에 가고 싶은데 억지로 회식 자리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LG에 음. 있을 때 네. 정직원은 아니었지만 네. 그 야구 얘기 나오면 네. 우리 실장이 나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두산 팬인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얘기할 생각이었는데 물어보질 않더만. LG 팬인 줄 알아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아까 들으셨던 그 판사 유감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소소한 그냥 에피소드들 아니면 이 사람이 뉴스 기사로 접했건 뭐 예전에 경험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적었어요. 조금씩. 네. 그래서 1부의 제목은 만국의 개인주의자여 싫은 건 싫다고 말하라 이거예요. 싫은 건 싫다고 말해야죠. 갑자기 고 신해철이 떠오르네요. 여기 신해철 얘기가 나와요. 아닌 건 아니라고 네.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노댄스 할 때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네. 기도라고. 그래서 여기서 뭐 얘기들이 뭐 더 그래요. 저는 이제 뭐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설명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개인주의자라고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유석 판사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개인주의자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자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게 첫 번째죠. 민폐 안 끼치고 나도 남한테 피해받기 싫고 이게 개인주의의 기본인데 네네. 이 문유석 판사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막 어디 막 이렇게 나서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했고
그래서 중학교 때 이 사람이 반장을 했는데 그랬겠죠. 전교 1등이니까. 어. 반장을 했는데 선생님이 떠드는 애들을 반장 보고 때리라고 시킨 거야. 와. 나 중학교 때도 있었어. 어떤 영어 선생 많이 미친년이었는데 있었죠 그때 옛날에.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나는 그때 그년이 정말 악마 같아 보였어. 선생이라고 하기도 싫었는데 밤마다 체벌 담당을 키 크고 힘센 애를 한 명씩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왜냐면 지가 때리면 지도 힘들다고. 그런데 친구를 어떻게 때려? 근데 약하게 때리면 지가 막 화를 내면서 걔를 때려. 또라이죠 그냥. 그러니까 또라이라고밖에 볼 수. 아주 미친년이었어요. 상미친년 아주. 그런 게 선생이라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니 상미까지 쳤어요? 아주 대단한 미친년이었는데 이 문효석 판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 반장한테 시켰는데 못 때리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뭐 욕을 먹었대요. 그 다음부터 반장 같은 거 안 했대요. 그 이후로 엮이는 게 싫어서. 그렇게. 개인주의자라서. 그렇지.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집단주의의 완전 표본이잖아요. 그렇지. 맨날 그게 어렸을 때 누구 잘못하면 다 손들어, 눈 감고 손들어. 난 그게 너무 싫었어. 눈 감고 손들으래 맨날. 근데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막 1시간 내내 손들고 있었어요. 난 수업 그거. 시간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난 그거. 아니 누가 뭐 지갑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책상 위로 무릎 꿇고 올라가 눈 감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다? 선생님은 알아. 아는데 빨리 나와. 알면 빨리 잡아내야지. 모르면서 존나 계속 뻥치는 거야. 아니 난 그때 어렸을 때 그 생각했다니까. 선생님이 알면 그냥 빨리 잡아내면 될 텐데 왜 다 선생님 안다고 해놓고 애들 이렇게. 네 마음 알아. 네 마음 알아입니다. 네 마음 알아. 아무튼 그래요. 쪼는 거죠. 음. 심리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일부에는 이런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각각의 뭐 소소한 에피소드들로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개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다. 맞아요. 개인을 다름을 차이를 잘 그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다. 여러분 톨레랑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톨레랑스. 톨레랑스. 이게 그거예요. 관용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그렇죠.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용인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나와의 다름을. 네. 이런 게 얼마나 아름다운 미덕이고 서양 근대 사회에서는 이런 톨레랑스가 아주 기본적인 네. 가치로 이렇게 거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 사회가 군대를 모델로 조직됐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말하면 네. 다 따르는 식의. 그게 이제 수직적 가치관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판사가 또 얘기하는 게 그런 수직적 가치관 때문에 어떤 조직이고 어떤 우리나라의 작은 사회 집단이고 그것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싶어하고 여기 만족을 못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그렇지. 수직적이기 때문에. 약간 수평적이면 옆을 보고 한다면 내가 충분히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더 좋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어딜 가도 다 수직적으로 등수를 매기고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뭐 불행해진다고 하는 거죠. 같은 사람이 쓴 책이라 그런가? 비슷하죠? 내용이 역시 네네. 비슷하군요. 네.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뭐 자기가 하는 일에 되게 다 만족하는 것 같고 즐겁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가치, 그러니까 직업의 가치를 비교적 공평한 시선을 본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네, 그쪽에 있는 나라 중에 뭐 있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핀란드, 스웨덴 뭐 이런데 이런 데는 진짜로 그렇대요. 국회의원이랑 버스 운전수랑 직업적인 자존감이 똑같대요. 버스 운전은 돈 많이 벌거든.
우리나라처럼 뭐 금배지 달았다고 이 개새끼들 뇌가 어떻게 된 건지 다 아주 지랄하는 시발놈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똑같대요. 아무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38년 살고 있지만 38년째 네. 살고 있지만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국회의원하고 버스 기사랑 그런 자존감이 같을까? 직업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도 똑같대요. 아, 저 사람은 그냥 국회의원이고, 아, 저 사람은 직업이 버스 운전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본 적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가치관이 네. 그렇게 심어져 와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네. 경차 보면 좀 무시하고 나도 그런 마음이 생겨. 희한하게 아씨 왜 경차 안 가고 지랄이 맨날 이 생각이 들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 BMW 진짜 짜증나네 그 생각도 많이 들어요. 여기서 또 그래요. 그래서 작가가 우리나라는 외관이 겉모습이 실질을 좌우하는 사회다. 네. 그래서 이 성형 중독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수직적인 가치관 때문에 네. 그렇죠. 아니 BMW를 속으로는 욕하는데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야. 경적을 못 올려. 심리적으로 좀 약간 그런 게 있고 또 오히려 반대로 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부터가 벌써 나를 지배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서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회가 우리나라 말고 더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완전 그 조세호랑 똑같은 거잖아. 너 거기 왜 안 왔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네.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아? 이건. 그 유명한 애 있잖아요. 김문수. 도지사인데. 내가 도지사인데. 개새끼고. 그 새끼도 완전 그 새끼 대한애국당 뭐 이렇게까지 갔더만. 아니 끝까지 갔어. 병신이야 완전 이제. 얘는 원래 저쪽에 있었는데 아유 반대쪽으로 쭉 넘어가네. 이쪽 반대에서 저쪽 왼쪽 반대에서 오른쪽 끝으로 갔어. 김문수 와 진짜 어떻게 그러냐 사람이. 아니 뭐 그 사람은 뭐 선택이니까. 그렇습니다. 또 피해만 안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또 일부에 신해철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문유석 판사는 그 스스로 신해철이 정말 대단한 개인주의자고 자유주의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신해철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좋아했죠. 예. 신해철이 진짜 당당했죠. 저는 오늘도 유튜브에서 신해철이 이제 20주년 공연인가? 네. 마지막에 멘트를 해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저는 뭐 CD가 있는 마지막까지 계속 음악을 만들 것이고 CD가 사라져도 여러분들과 만날 국리를 계속 할 것이고 30주년이 돼도 또 여러분을 만나서 공연할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30주년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쉽죠. 네. 정말 안타까운 죽음 중에 하나고 요새 또 미투 그것 때문에 어떤 또라이 같은 년이 신해철한테 성추행 당했었다고 글 썼다가 뭐 금방 그거 거짓말이었다고 내리고 잠적했다는데 아니 진짜 근데 그 사람은 왜 근데 이미 돌아가신 분 됐었을까? 걔네들은 왜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야? 주목받고 싶었나? 아니,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 되게 그런 뻥으로 주목 받아서 뭐 할 건데? 이제 상황이 복잡해졌어. 이제 뭐 다들 바빠지겠네. 조사할 것도 많고. 나도 답답한 게 이제 아예 그래서 웃긴 게 이게 점점 이상하게 되는 거 사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 같은 게 뭐냐면 이 미투 운동 때문에 이제 기사 봤지 너. 사회에서 그 법 회식을 남자끼리만 하고 뭔 법이다? 룰렌스 법. 펜스 룰. 펜스. 그러니까 미국의 그 펜스 부통령이 아예 그런 여자와의 이름도 펜스야?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아내 이외의 여자랑 둘이 식사를 절대 안 한대요. 밥도 안 먹는데요. 그렇죠. 술도 안 먹고. 근데 이게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미투가 만약에 나와서 나도 재수없게 얻어 걸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내 인생은 그렇지. 종치는 거야. 그런 거에 휘말리는 상황에서. 그러면 남자들도 어쩔 수 없이 방어 기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뭐 여직원한테 업무 지시를 카톡으로만 한다던가 원래 여직원하고 무슨 프로젝트를 준비하다가 외국 출장을 같이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여직원 안 가게 하고 남자끼리 간다던가 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대요. 회식도 여자 빼고 남자끼리 하고 아니 뭐 일부 그렇긴 한데. 그런데 또 여성 단체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여자들이 경력을 네. 쌓기가 힘들고 사회에서 또 인사에도 불이익이 있다. 인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인사 고과나 이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사회가 점점 나는 근데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는 그 일단 술자리에서의 그런 것도 인사고과에 포함이 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 꼭 그런 건 아니지. 근데 이제 업무의 기회에서 약간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균형 주장을 하겠지. 모르겠어. 어떻게 돼? 점점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우리는 근데 크게 상관없어요. 우리는 상관없죠. 사회가 걱정이 일단 여자를 안 만나고. 네, 아니 나는 사회가 걱정돼서 우리 이 사회가 점점 양극화가 되는 게 이제 세대 간의 갈등 뭐 빈부격차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남녀까지 지역 갈등에 이어서 이제 남녀까지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같이 살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회사 다니는 분들은 뭐 여자는 여자의 그 어떤 남자를 대하는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상사가 뭐 능력도 없고 뭐 호통만 친다든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보는 게 있을 텐데 남자 쪽에서 여자를 보는 시선도 되게 일관된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회사 다니는 선배들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또 그 SNS를 이렇게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소용돌이다. SNS 하나요? 저는 안 해요. 성격이 안 맞아. 나도.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아니 옛날에 열심히 관심이 없어. 했잖아. 술 먹는 사진 찍고 막 그러면서. 그것도 그냥 잠깐이지. 안 돼. 그게 내가 좋아하게 되는데 관심이 나도 안 없고.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자기 개발의 함정이라고 해갖고 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영화를 참 많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영화를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영화에서 영화 위플래시를 위플래시. 여기서 예를 들면서 내가 최근에 또 다시 봤지. 이 자기 개발이라는 그 목표 하에 네. 한 개인을 그렇게 극한까지 몰고 가고 뭐 이게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도 좀 네.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영화 위플래시처럼 그렇게 연습을 하면 드럼을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아주 그냥 아작이 납니다. 네, 힘들어서 그렇게 치지를 못해요. 네 죽어요. 네, 한 30분 치면 한 20분 쉬어야 돼요 드럼은. 네. 근데 제가 이거 반 페이지 정도 읽어드리려고 적어놨는데 개인주의자의 소소한 행복이라는 그 챕터의 그 시작 부분인데 읽어드릴게요. 직업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될 것은 없고 오해받을 소지는 많은 글쓰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내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남들은 어떻든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여 재벌 회장들 변호하며 큰돈 버는 일에 별 관심이 없다. 대단한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체질이 소시민적이다. 야심도 없고 남들에게 별 관심이 없고 주변에서 큰 기대를 받는 건 부담스럽고 싫은 일은 하고 싶지 않고 호감 가지 않는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다. 내 일을 간섭 없이 내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해내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내가 매력을 느끼는 소수의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고 심지어 가끔은 가족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정말이지 공부라도 잘했으니 망정이지 한국 사회에서 먹고 살기 힘들 뻔했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엮이는 거 싫은데 공부라도 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판사짓이라도 하고 있지. 안 그랬으면 진짜 나는 어디 가서 네. 했을까? 안 그랬으면 나처럼 됐겠지. 괜찮은. 딱 정확한 예이지 않습니까? 네, 정확하네요. 엮이는 사람 없고. 네네. 그러니까 혼자 있잖아. 네. 맨날. 그래요. 그리고 또
인간이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가를 네. 엄청나게 그 전문 분야로 연구한 과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은 안 적었어, 못 적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고 빈도다. 예. 그러니까 큰 행복, 큰 기쁨이 있어서 행복을 느낀 게 아니고 조그만 기쁨이라도 자주 느껴야 행복감이 온다는 거고 인간의 뇌를 뭐 분석하고 했는데 맞아요. 인간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그 기쁨을 행복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친구랑 놀 때. 네, 그렇죠. 예. 그 유대감 그런 것 때문에 예.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래요. 우리가 맨날 공연도 지금 잘 못하지만 맨날 모여서 합주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서 술 먹고 뭐 네. 우리 뭐 지금 몇 년째 술 먹고 똑같은 얘기 해도 그냥 재밌잖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렇게 그거 안 하면 나 그러면 완전 정말 히키코모리인데 나 집안에만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1부 마치고 2, 3부는 더 짧아요. 왜냐면 2, 3부는 뭐 적을 게 없더라고. 2부는 타인의 발견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여기 1부가 그 개인주의자로서 느끼는 어떤 사회의 부당한 가치들, 부당한 관념들을 비판을 했다면 2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인을 봐야 되는 이유. 네. 예, 왜냐면 우리는 사회에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개인주의자지만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안 그러면 사이코패스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공감해야지. 네. 그런 거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말해 볼 텐데, 한 가지는 영화 카트. 카트? 예, 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카프. 예, 투쟁을 다룬 영화인데 보셨나요? 저는 그 만화로 네. 봤었어요. 만화로? 네. 그 웹툰이 원작이요? 웹툰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뭐 그 아닌가? 아니 그 송곳이라고 그거랑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몰라. 비정규직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마트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해고. 네, 그 송곳이라고 그거 있는데 그거랑 그 드라마도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이 카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자기가 많은 걸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영화였는데 생각보다 스코어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아쉽다고 이 영화를 한번 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 싶네요. 네, 카트. 그러니까 그런 뭐 또 많이 한 얘기죠. 뭐 소시민들의 삶. 이 사람들이 왜 투쟁을 하려고 하는가. 네, 그런 거를 이제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 영화인데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영화 카트 한번 보시고요. 또 이제 함께 사는 사회, 함께 사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판사로서 어떤 느꼈던 게 말이 흉기다. 말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은 살인 사건을 이렇게 맞다 보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이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야. 아, 그렇지. 상대방이 그냥 말 한마디로. 어떤 그걸 뭐라 하더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어떤 부부는 한 20몇 년, 30몇 년 같이 산 부부인데 남편이 한쪽 눈이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그 가짜 눈을 껴놓은 거예요. 근데 밥 먹다가 부인이랑 말싸움을 했는데 부인이 남편 보고 개눈깔이라 그런 거야. 결국 남편이 찔러 죽인 거예요. 열받아서. 근데 그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하도 받아서 그게 해서는 안 될 말이었어. 아무튼 그 남편한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다는 거예요. 판사를 하면서. 그래서 말을 잘하자. 그래서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려면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된대요. 네? 자, 첫 번째 문은 이것이 참말인가? 이 팩트인가? 요새 뭐 유행하는 것처럼 이것이 참말인가? 그리고
이것이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이것이 친절한 말인가? 여기서 이 책에서 예를 들어서 내 친구 하나애가 뚱뚱해. 누가 봐도 뚱뚱해. 팩트야. 그렇다고 해서 팩트라고 해서 야 너 졸라 뚱뚱해라고 얘기하면 얘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 나쁘죠. 첫 번째 문만 통과하고 나온 거야 이건. 근데 두 번째 문까지 통과를 하면 이게 꼭 필요한가? 아니 얘도 알고 나도 알고 누가 봐도 아는데 필요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필요해. 얘가 걱정스러워. 너무 비만이야. 그렇게 되면 친절하게 말을 하라는 거죠. 야, 너 뚱뚱해 아니야? 너 근데 좋은데 내가 건강이 걱정도 그러는데 살 좀 빼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을 하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좋다 이거죠. 네. 여러분들도 말을 할 때 세 가지 문을 통과한 후에 입 밖으로 혹은 손가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 아니라면. 아, 그쵸. 뭐 예를 들어 설명한 거고. 네. 웬만하면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3부의 제목은 세상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기. 여기도 불편한 진실이 있던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올바른 아는데요. 아니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모난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래도 웬만한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세상에는 불편한 진실이 너무 많아요. 불편하기도 하지만 너무 불편해서 진실을 알려고 하진 않죠. 지금 상황에서는. 외면하게 돼요. 네. 너무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게 다 쓰레기다. 이 사실인데 불편하니까 그냥 먹어요. 맞아요. 여기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제 그것도 애매해지는 것 같아 점점. 그치? 왜냐면 사실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항상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이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애매한 개념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당연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옳고 그른 거는 헷갈리면 안 되는 건데 맞잖아요. 어떤 진리에 대한 물음이라고 치자면 옳고 그른 거는 확실히 있는 건데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그 잘못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지. 약간 근데 뭐야, 이제 뭐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든가 뭐 그래 그런 거 류뭐 있지. 근데 뭐 돈을 훔치면 안 되고 근데 친구에게 항상 잘해줘야 된다. 이거는 옳은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그거는 그 명제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용이가 삼성그룹을 승계를 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국민연금 3천억이야 6천억이야. 그보다는 제일모직 상장할 때 그러니까 그거 해갖고 그 국민연금 돈을 쓰게 해가지고 네. 잘못해가지고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해갖고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이 씨발 판사는 석방을 해줬단 말이야? 이러면 우리가 가치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옳고 뭐가 도대체 그럼 옳고 뭐가 그런 거야? 어떤 사람 슈퍼에서 라면 2개랑 뭐 1,200원, 만 몇백 원 훔쳐갖고 징역 3년 살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점점 세상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도 판단하기가 애매해진다. 답답하다 이런 말입니다. 네. 왜냐면 나만 바보가 될 수 없으니까 나도 적극적으로 좀 규칙 같은 걸 어기게 되는 것 같아요. 다 어기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호등 빨간불인데 한 놈이 건너가면 다 건너가는 것처럼. 그런 게 또 모럴 해저드 아닙니까? 네. 네. 사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문명과 폭력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별로 할 말은 없네. 폭력은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 성폭력, 언어폭력 뭐 많을 수 있는데
폭력을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그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죠. 인간이라는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싸워야지.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 북유럽 선진국들 네. 거기에 북유럽 전역에서 어떤 관습법처럼 통용되는 법이 있대요. 이게 얀테의 법이라는 건데 양태. 얀테. 얀테. 아, 그 네덜란드 사람인가요? 네네. 아니요. 사람이 아니고요. 네. 그 소설 속에 가상의 덴마크에 있는 마을 이름이 얀테예요. 얀테 마을. 얀테. 예, 그 마을의 관습법이래요. 근데 그 마을의 법의 핵심은 이거래요.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지 마라. 남보다 더 낫다고, 남보다 더 많이 안다고, 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을 비웃지 마라. 이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작가가 이 판사가 생각했을 때는 북유럽 사회에서 배울 게 어떤 우리가 맨날 그 국회의원 새끼들, 시의원 새끼들, 도의원 새끼들 세금 써갖고 그런데 가갖고 제도 배운다고 견학 가갖고 놀다 오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어떤 이런 문화적인 전통을 배워야 된다. 이런 그거래요. 스웨덴의 또 전통 중에 하나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네. 적당히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네. 그래서 적당히 해라잉. 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또 저는 그 영화가 또 생각이 났어요. 그 영화 봤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아니요. 안 봤어요? 그것도 맞네. 그 미국에서 그 어떤 사회 복지제도 어허. 예 뭐랄까 허점 아니면 좀 관료주의 네. 이런 거에 어떤 한 개인이 도움을 못 받고 어떤 그런 관료 사회의 경직성 때문에 네. 유연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그 정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예, 망가져가는 어떤 노인의 인생을 말년을 그린 영화인데 엄청 감동적이었고 좀 볼만했던 영화였습니다. 또 여러분들 나 다니엘 블레이크도 생각나면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3부 끝내고 마지막 에필로그 네. 가기 전에 여기서 또 이 판사가 무슨 미든지는 말 안 해줬는데 미국 드라마를 보다가 대사 하나가 꽂혀갖고 여기다 책에다 썼대요. 냉소적으로 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담대하게 낙관주의자가 되라고 이렇게. 여기도 써 있는데? 이건 엄청 좋아하는데?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에서는 이 사람이 또 그 세월호 참사에 네.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더라고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네. 그래서 에필로그에는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뭐 해가지고 개개인들이 서로 보듬어주고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뭐 이렇게 네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야 이상입니다. 이번 코너 총평 총평해 주시죠. 뭐 아까 다 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책이 이제 합쳐져서 들으니까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네요. 네.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그리고 좀 생각의 다양성을 좀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저는 좀 그런 걸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옛날부터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꾸 특이하다 그러고 나도 그래서 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만 맨날 말도 안 되는 얘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야 내가 난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는 내가 참겠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적이 없거든 나는. 그냥 내 생각을 얘기했고 그게 농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좀 약간 상처를 받아요. 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주고 그냥 내가 무조건 틀렸다는 거 아니야. 물론 내가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
난 그냥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도덕 관념에서 좀 어긋나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살인자 편을 들 때도 있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면은 되게 나를 아무튼 그 사이코처럼 이렇게 보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도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의 생각을 좀 많이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토론회 같은 거 보면 보수 쪽에 하는 말을 참 집중해서 듣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논리가 없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논리가 그래서 약해. 내가 이쪽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내 구미에 맞기 때문에 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맞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해요. 네, 저는 일단 그냥 총평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런 판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좀 그냥 상식적이다. 우리가 그냥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뭐 상황을 마주했을 때 네. 우리는 거의 비슷하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어긋나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이 사람도 그 범주 안에 있다.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판사까지 된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 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 좋은 머리로 공부해가지고 우병우 같은 새끼 봐봐요. 응? 개새끼 그럼. 보면 안 됩니다. 째려봐요. 네. 우병우 같은 새끼 공부해서 뭐 할 거요? 그 세상 하나 그런 사람이 진짜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그런 건 느꼈습니다. 법의 심판은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네. 또 그런 건 잘 빠져나와요. 그러니까요. 여기 뭐 호통판사라고 옛날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호통판사. 그 청소년 그 네. 거시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이 본드 안에 뭐가 들어가지고 본드를 이렇게 환각 증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본드를 짜가지고 이제 비닐봉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성분을 빼달라고 공장을 찾아가는 그런 판사도 있대요. 열심히 하는 판사들도 그 법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효석 판사라는 사람을 기억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음 책은 뭘까요? 다음 책은 카프카의 변신 시골 의사입니다. 프란츠 카프카. 네. 카프카의 단편 두 작품 변신하고 시골 의사. 네, 왜냐면은 책이 그렇게 출간이 돼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해볼 거예요. 네. 길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카프카는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게 사실 신기할 정도죠. 카프카는 좀 해줘야 어디 가서 그래도 소설 좀 읽었구나 네네. 하니까 카프카 많이 아시죠? 카프카. 네. 이름도 거꾸로 해도 카프카. 우병우. 네. 진짜. 자, 아무튼 여러분 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